참 오래전 일이네요. 벌써 20해도 훌쩍 넘었으니까요. 그때 일을 떠올리면 아직도 그 겨울의 차가운 공기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손끝이 시린 게 날씨 탓만은 아니었던 그런 시절이었지요. 사람들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지고 거리마다 무거운 침묵이 깔리던 때, 누군가는 그걸 국가부도라고 불렀고 또 누군가는 외환위기라는 어려운 말로 설명했습니다만, 저희 같은 보통 사람들에게 그건 그저 내일이 보이지 않는 막막함이었어요. 하지만 말이죠. 그 어둡고 추운 겨울을 우리는 함께 견뎌냈습니다. 어떻게 견뎌냈냐고요?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천천히 들려드리려고 해요.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던 것 같아요. 아침 신문을 펼치면 낯선 글자들이 일면을 가득 메우고 있었지요. IMF, 구제금융, 외환보유고. 무슨 뜻인지도 잘 모르겠는데 그저 불길하게만 느껴지는 단어들이었어요. 뉴스에서는 앵커가 심각한 표정으로 뭐라 설명을 하는데 귀에 잘 들어오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말이에요.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알았어요. 뭔가 큰일이 났다는 걸요. 출근길 지하철 안, 늘 시끄럽던 그 공간이 유난히 조용했거든요. 신문을 보는 사람들 표정이 굳어 있었고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는 사람들 눈빛이 어딘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말없이 서 있는 사람들 사이로 무거운 공기가 흘렀지요. 회사에서는 더 실감이 났습니다. 평소엔 담배 연기 자욱하게 피우며 농담을 주고받던 과장님이 그날따라 말없이 서류만 들여다보고 계셨어요. 점심시간이 되어도 구내 식당이 북적이지 않았고요. 사람들은 밥을 먹으면서도 계속 무언가를 걱정하는 눈치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인사과 앞 게시판에 공지가 하나 붙었습니다. 구조조정 대상자 발표 안내라는 제목이었어요. 사람들이 그 앞에 모여들었는데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그냥 서로 얼굴만 쳐다볼 뿐이었지요. 거리 풍경도 달라졌어요. 은행 앞에는 아침부터 긴 줄이 늘어섰고 사람들은 달러를 바꾸려고 몇 시간씩 서 있었죠. 어떤 분은 금부치를 들고 줄을 서 있기도 했어요. 금반지, 금목걸이, 결혼할 때 받았을 그런 것들을요. 저녁엔 아버지들이 평소보다 일찍 집에 돌아왔어요. 술 냄새를 풍기며 돌아오던 분들도 있었고 말없이 방에 들어가 문을 닫는 분들도 있었죠. 엄마들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도 한숨을 쉬곤 했고요. 그때 우리 집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녁 식탁에 앉으면 평소 같으면 오늘 뭐 했냐고 물어보던 아버지가 말이 없으셨거든요. 밥을 드시면서도 뭔가 생각에 잠겨 계셨고 어머니는 아버지 눈치를 살피며 국그릇만 들여다보고 계셨지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 그게 그때 모든 집안의 공통된 질문이었어요. 답은 아무도 몰랐지만요. 그저 내일이 오면 또 어떻게든 버텨내야 한다는 것만 알았을 뿐이지요. 그렇게 폭풍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겨울이 깊어갈수록 집집마다 문이 닫히기 시작했어요. 아버지들이 돌아왔거든요. 평소보다 훨씬 이른 시간에요. 저녁 6시, 7시면 현관문이 열리고 서류 가방을 든 아버지가 말없이 안으로 들어왔지요. 어떤 분은 퇴직금 봉투를 들고 오셨고 어떤 분은 그저 빈손으로 돌아오셨어요. 나왔어. 평소처럼 인사는 하시는데 목소리가 달랐어요. 힘이 없고 어딘가 가라앉아 있었지요. 신발을 벗으면서도 안방으로 들어가면서도 그 발걸음이 무겁기만 했어요. 어머니들은 알았어요. 무슨 일이 생겼는지를요.
그래도 말은 꺼내지 않았지요. 그저 부엌으로 가서 찬장 문을 열고 밥상을 차리면서 눈물을 훔치곤 했어요. 설거지하는 척하면서요. 그날 저녁부터 우리 집 식탁은 달라졌습니다. 어머니가 가계부를 꺼내 들었거든요. 노란 천으로 싼 오래된 공책이었어요. 펼쳐보시더니 빨간 볼펜을 들고 한참을 들여다보셨지요. 식비, 난방비, 통신비, 하나하나 적힌 숫자들 옆에 선을 긋기 시작하셨어요. 이건 줄여야겠구나. 이것도 아껴야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시면서요. 그 다음 날부터 반찬이 줄었어요. 고기는 거의 올라오지 않았고 생선도 자주 보이지 않았지요. 대신 된장찌개에 두부 한 모, 김치에 콩나물 한 접시. 그런 게 전부였어요. 그래도 어머니는 국에 참기름을 두어 방울 떨어뜨리고 김치를 예쁘게 담아내셨지요. 외식은 끊긴 지 오래였어요. 주말마다 가던 중국집도 생일 때 가던 고깃집도 다 기억 속으로 사라졌지요. 아이들 용돈도 반으로 줄었고요. 학원비도 아껴야 한다며 한두 개씩 끊어야 했어요. 거실 보일러도 잘 안 틀었어요. 난방비가 무섭다고 하시면서요. 대신 석유 난로를 하나 장만해 오셨는데 그 특유의 냄새가 집 안 가득 퍼졌지요. 아버지는 난로 앞에 앉아서 손을 비비며 불꽃만 바라보고 계셨어요. 어떤 집은 자동차를 팔기도 했어요. 주차장에 서 있던 차들이 하나둘 사라지더니 그 자리가 텅 비어 있곤 했지요. 차 타고 출근하던 아저씨가 어느 날부터 버스 정류장에 서 계시는 걸 보기도 했고요. 집안 분위기가 무거워졌어요. 말이 없어졌다고 할까요? 저녁 식사 때면 숟가락 소리만 달그락거렸지요. 평소 같으면 오늘 학교에서 뭐 했냐고 물어보시던 아버지도 그냥 밥만 드셨어요. 어머니도 말씀이 없으셨고요. TV는 켜져 있었지만 아무도 제대로 보지 않았어요. 그저 뉴스 소리만 흘러나왔을 뿐이지요. 아이들도 눈치를 챘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걸요. 그래서 장난감 사달라는 말도 못했고 친구들 따라 문방구 가자는 말도 삼켰지요. 그저 방에 들어가서 조용히 책을 보거나 그림을 그리며 시간을 보냈어요. 밤이면 방 안에서 소곤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지막이 대화를 나누시는 소리였지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일단 버텨보자고. 어떻게든 되겠지. 그 목소리가 참 작았어요. 힘이 없었지요. 아버지들이 느끼셨을 그 마음을 저도 이젠 조금은 알 것 같아요. 가장으로서 가족을 지키지 못했다는 상실감,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 내일이 두렵다는 불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무게를요. 그렇게 우리의 일상이 무너졌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완전히. 그렇게 주저앉아만 있을 순 없었습니다. 아버지들이 다시 일어섰어요. 넥타이를 매던 그 손으로 이번엔 다른 일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새벽 4시면 집을 나서는 분들이 계셨어요. 신문 배달을 하셨지요. 어깨에 신문 가방을 메고 자전거를 타고 동이 트기도 전에 아파트 계단을 오르내리셨어요. 겨울 새벽 공기가 얼마나 차가운지 손이 얼어서 신문을 접기도 힘들었을 텐데 말이에요. 대리운전도 많이 하셨어요. 밤늦게까지 전화기를 들고 계시다가 호출이 오면 후다닥 뛰어나가셨지요. 택배 상하차장에서 박스를 나르는 분들도 계셨고요. 한때 회사에서 과장이었고 부장이었던 분들이 그렇게 몸으로 때우는 일을 하셨어요. 그땐 참 그랬지요.
자존심이고 뭐고 따질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어머니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집에만 계시던 분들이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거든요. 학습지 모집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가방 하나 메고 아파트 단지를 돌아다니며 초인종을 누르셨지요. 문이 열리면 정중히 인사하고 학습지 안내를 하시고 거절당해도 웃으며 다음 집으로 가셨어요. 보험, 설계사가 되신 분들도 계셨고요. 옷 수선집을 차리신 분, 반찬 가게를 시작하신 분, 각자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나섰지요. 저녁이면 손이 부르트고 발이 부어서 돌아오셨어요. 그래도 괜찮다고 하시면서 저녁 준비를 하셨어요. 아이들 생활도 달라졌어요. 학원은 하나씩 끊겼고요. 대신 학교 끝나면 도서관이나 독서실로 갔지요. 월 3만 원짜리 독서실 자리에 앉아서 형광등, 불빛 아래 교과서를 펼쳐놓고 공부했어요. 난방도 제대로 안 되는 곳이었는데 그래도 집보다는 따뜻하다며 거기서 시간을 보냈지요. 옷도 물려 입었어요. 형이 입던 교복을 동생이 입고 언니가 신던 운동화를 동생이 신고 지금 생각하면 웃음이 나지만 그땐 그게 당연했어요. 세탁기 돌리는 물도 아까워서 빨랫물을 받아서 화장실 청소에 다시 쓰곤 했고요. 동네 벼룩시장이 장터처럼 북적였어요. 토요일 오후면 학교 운동장이나 공터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지요. 돗자리를 펴고 집에서 쓰던 물건들을 내놓았어요. 그릇, 옷가지, 책, 장난감. 필요 없어진 것들이 다시 주인을 찾아갔지요. 이거 얼마예요? 2,000원이요. 1,000원에 안 돼요? 안 되는데. 그럼 1,500원에 가져가세요. 그런 식으로 흥정을 하면서 부끄러운 일이 아니었어요. 다들 비슷한 처지였으니까요. 중고 가전 가게도 문전성시를 잃었어요. 새 냉장고 대신 중고 냉장고를, 새 세탁기 대신 손빨래를 그렇게 하나씩 줄여나갔지요. 어떤 집은 TV까지 팔아서 라디오만 들으며 지내기도 했어요. 절약은 이젠 생활이 되었어요. 아니, 생존이었다고 해야 맞겠네요. 전기 플러그는 쓰지 않을 때 빼두었고 물은 받아서 여러 번 활용했어요. 밥은 남기지 않았고 반찬은 한 점도 버리지 않았지요. 휴지도 아껴 썼고 비닐봉지도 여러 번 씻어서 말려 다시 썼어요. 아껴라, 아껴. 어머니들이 입버릇처럼 하시던 말이었어요. 그때 배운 습관들이 지금도 남아있는 것 같아요. 불 끄고 나가는 습관, 물 아껴 쓰는 습관, 음식 남기지 않는 습관. 그게 다 그때 몸에 밴 거지요. 힘들었지만 버텼어요. 어떻게든 버텨냈지요. 하루하루가 전쟁이었지만 그래도 내일은 왔으니까요. 포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는 그 힘든 시절을 견딜 수 있었던 건 결국 사람이었어요. 아침이면 어머니가 밥상을 차렸어요. 반찬은 변변찮았지만 밥만큼은 따뜻했지요. 국그릇에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걸 보면서 아버지는 잘 먹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목소리에 힘을 주려고 애쓰시는 게 느껴졌어요. 식사를 마치고 아이들이 학교 갈 준비를 할 때면 어머니가 꼭 현관까지 따라 나오셨지요. 가방끈을 매만져 주시고 머리를 쓰다듬으시면서 오늘도 힘내렴이라고 하셨어요. 웃으시려고 애쓰시는 얼굴이었어요. 우리 앞에선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이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셨지요. 저녁이면 온 가족이 모여 앉았어요. TV를 보면서도 서로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 위안이 되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어깨를 툭툭 두드려 주시고 어머니가 손을 꼭 잡아주시고 말은 없어도 그 손길이 따뜻했어요. 금 모으기 운동이 시작되었을 때가 기억나요. 뉴스에서 나라를 살리자고 금을 내놓아 달라고 호소했지요. 처음엔 먼 이야기처럼 들렸는데 어느 날 어머니가 서랍을 여셨어요. 낡은 보자기 하나를 꺼내시더니 천천히 풀어보셨지요. 결혼 반지가 나왔어요. 그 작은 반지 하나에 젊은 날의 추억이 다 담겨 있을 텐데요. 어머니는 그걸 손바닥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보셨어요. 아버지도 무언가 꺼내셨어요. 돌잔치 때 받은 아이 돌반지였지요. 이거라도 보태야지. 어머니가 작게 말씀하셨어요. 그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다음 날 은행 앞에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어요. 사람들이 작은 봉투를 손에 들고 서 있었지요. 할머니 한 분은 금가락지를 내놓으셨고 아주머니 한 분은 금목걸이를 내놓으셨어요. 다들 말이 없었어요. 그냥 조용히 차례를 기다릴 뿐이었지요. 동네가 달라졌어요. 사람들이 서로에게 더 가까워졌거든요. 교회 지하 공간에서 모임이 열렸어요. 주중 낮이면 동네 아주머니들이 모여서 커피 한 잔씩 나눠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지요. 누구네 집 사정이 어떻고 어디서 일자리를 구했고 그런 정보를 주고받았어요.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면서요. 성당 입구 게시판에는 쪽지들이 붙어 있었어요. 학습지 교사 구함, 중고 냉장고 팝니다. 아이 돌봐줄 분 찾습니다. 필요한 것, 나눌 수 있는 것들을 적어 올렸지요. 전화번호가 적힌 종이에 쪽지를 뜯어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절에서는 무료 급식을 시작했어요. 점심때가 되면 어르신들이 오셨고 일자리를 잃은 분들도 오셨지요. 스님들이 큰 솥에 밥을 짓고 김치와 된장찌개를 내놓았어요. 식사하시는 분들의 표정이 편치 않았지만 그래도 따뜻한 밥 한 끼가 힘이 되었을 거예요. 동네 슈퍼 아저씨는 외상장부를 꺼내 두셨어요. 돈이 없어 물건을 못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요. 나중에 주면 되지 뭐라고 하시면서 라면 한 박스, 계란 한 판 먼저 내주셨지요. 그 외상이 얼마나 쌓였을지 모르겠지만 끝까지 독촉하지 않으셨어요. 옆집 아주머니가 반찬을 나눠주기도 했어요. 많이 해서 남았다며 김치통을 들고 오셨는데 사실 그것도 넉넉지 않은 형편에 나누는 거였지요. 받는 쪽도 주는 쪽도 다들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아파트 계단 입구에서 우연히 마주치면 사람들이 멈춰 섰어요. 그리고 물었지요. 요즘 어떠세요? 버티고 있죠. 우리도 그래요. 함께 버텨봅시다. 짧은 대화였지만 그게 큰 힘이 되었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것, 함께 힘들다는 것. 그 사실만으로도 위안이 되었으니까요. 경제는 바닥이었지만 마음만큼은 따뜻했어요. 서로가 서로를 돌아봤고 손을 내밀었지요. 그 작은 손길들이 모여서 우리를 지탱했던 거예요. 지금도 가끔 생각해요. 그때 그 따뜻함이 참 그리운 거 있지요. 세월이 참 많이 흘렀지요. 그때 그 겨울이 벌써 20몇 년 전 일이라니 믿기지가 않아요. 그 사이 많은 것들이 바뀌었어요. 거리 풍경도, 사람들 옷차림도, 살아가는 방식도 모두 다르지요. 그런데 말이에요. 요즘 뉴스를 보면 또 그런 말들이 들려와요. 경기 침체, 고물가, 생활고. 익숙한 단어들이에요. 예전만큼 심각하진 않다고는 하지만 어려운 건 마찬가지니까요.
마트에서 물건값을 보면 한숨이 나오고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으면 놀라고 나이든 몸으로 일자리를 구하기는 더 어려워졌지요. 자식들은 자식들대로 힘들다고 하고요. 걱정이 끝이 없어요. 그럴 때면 문득 그 시절이 떠올라요. 1997년 그 겨울, 우리가 어떻게 버텼는지를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그 캄캄한 터널을 결국엔 빠져나왔다는 걸요. 그때도 힘들었어요. 지금보다 훨씬 더 막막했지요. 내일을 알 수 없었고, 언제 나아질지 기약도 없었어요. 가진 것도 별로 없었고요. 하지만 우리는 버텼잖아요. 하루하루를요. 새벽에 일어나 신문을 돌렸고, 낮에는 일자리를 찾아다녔어요. 저녁이면 집으로 돌아와 가족과 마주 앉았지요. 부족한 밥상이었지만 함께 나눠 먹었어요. 추운 방이었지만 서로 곁에 있어서 따뜻했어요. 절약하는 법을 배웠고 나누는 법도 배웠어요. 포기하지 않는 법, 다시 일어서는 법. 그 모든 걸 그때 익혔지요. 몸으로, 마음으로요. 그게 지금도 남아 있어요. 우리 안에요. 힘들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미 알고 있잖아요. 조금씩 줄이고 조금씩 아끼고 할 수 있는 일을 찾으면 되지요.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면 된다는 것도 알아요. 서로 손을 잡으면 버틸 수 있다는 것도요. 어떤 분들은 말씀하세요. 그때가 상처로 남았다고요. 맞아요. 상처였어요. 지울 수 없는 기억이지요. 하지만 동시에 그 상처가 우리를 강하게 만들었어요. 쉽게 쓰러지지 않는 사람으로요. 다시 일어설 줄 아는 사람으로요. 지금 힘드신 분들 계실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더 막막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고요. 체력도 예전 같지 않고 기회도 많지 않은 것 같고. 그래도 우리는 알잖아요. 큰 폭풍을 이미 한 번 견뎌냈다는 걸요. 그때 우리가 가졌던 그 힘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 안에 있다는 걸요. 그 힘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다만 잠시 잊고 있었을 뿐이지요.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마워요. 이렇게 옛날 이야기를 꺼내놓고 보니 참 많은 일들이 있었네요. 힘들었던 기억도 따뜻했던 기억도 다 소중한 것들이에요. 우리는 그 시절을 살아냈어요. 포기하지 않았고 서로를 놓지 않았지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앞으로 또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모르겠어요. 쉽진 않겠지요. 하지만 우리에겐 경험이 있어요. 버티는 법을 아는, 다시 일어서는 법을 아는 그런 힘이요.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내일도, 모레도 함께 버텨봅시다. 우리 이미 한 번 해냈잖아요. 그러니 괜찮을 거예요. 분명히요.